안녕하세요. 저는 AS 레드에서 감성 노는 남자 손동준입니다. 그리고 자주 보셨죠? 제 옆에는 안양은 생방송 서포터즈 해설 최재원 해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재호 아니고 최재원 해설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매 월마다 FC 안양의 축구를 되짚어보고 직접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안양과 저희 AS 레드의 다양한 소식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안녕하세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0월의 경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이름하여 백투더 매치입니다. 자, 백투더 매치 지난 10월 동안 저희 FC 안양이 총 4경기를 가졌습니다. 그 4경기 동안 전적은 2무 2패,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이죠. 이 4경기에서 과연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지 한번 최재원 해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첨단 기술을 하나 동원했습니다. 첨단 수동이죠? 예, 첨단 수동입니다. 자, 일단 4경기 동안 가장 두드러졌던 문제가 상대 전방 압박에 약했다는 점입니다. 이 전방 압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빌드업이란 부분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빌드업이란 것은 자, 여기서 파란색이 안양입니다. 이 파란색이 안양인데 이쪽 수비 지역에서 공격 지역까지 공을 전개하는 과정이 빌드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전방 압박이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안양의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비수들이죠. 수비수들이 미드필더들한테 공을 넘깁니다. 그러면은 미드필더들이 이 공을 양쪽 윙어나 아니면 이렇게 전방 투톱 공격수한테 공을 전달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풀어나가는 것이 안양의 빌드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안양을 상대했던 팀들이 전방 압박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공격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수비수들에서 미드필더로 넘어가는 이 패스 루트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바로 올라와서 이 공격수들의 압박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이 미드필더들이 공을 받는 안양의 미드필더들을 압박해서 여기서 이렇게 공격수들에게 공이 넘어가는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방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비수의 공을 이 수비수들, 우리 안양의 수비수들의 공을 상대 선수들이 빼앗지 못해도 이 수비수에서 미드필더진으로 연결해가는 이런 패스를 차단하는 이런 루트를 막아도 충분한 전방 압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양의 빌드업이 빠르게 넘어오는 것을 이렇게 패스 차단으로 하여금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여금 막음으로써 상대의 이제 미드필더진과 그 수비수진에서는 이제 안양의 빌드업을 막게 되는 효과로 안양에 들어오는 그 공격, 즉 손님 맞을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들필더진까지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또 올라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안양의 그 빌드업은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2차 압박을 바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 수비 라인이 만약에 우리 안양의 공을 차단했을 시 이렇게 전진을 해서 바로 역습이나 또 공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방 압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만약에 상대 선수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패스가 차단이 되어도 아니면 공격이 차단이 되어도 이렇게 수비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상대 우리의 옵사이드를 하게끔 할 수도 있고 또한 간격을 좁힘으로써 수비를 또 미드필더진과 수비지대 이 수비가 또 원활하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것이 또 전방 압박의 전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챌린지의 닭공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팀입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3명을 배치하는 4-3-3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김한원, 이성재, 임성택 이런 선수들이 나섰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안양에 포백이 있지 않습니까? 수비수 4명이 미드필더진으로 공을 넘겨야 되는데 이 수원FC의 3톱이 이 포백을 고루고루 맞게 되면서 이 과정이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안양 수비수들이 이 3명의 압박을 벗겨내고 이렇게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이 두 선수가 안양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진수 선수, 박정식 선수, 정재홍 선수, 정다슬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선수들한테 공이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공격진으로 공이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걸 막기 위해서 유수영, 김봉광 선수를 이렇게 전진 배치하면서 이 선수들을 막았고, 동시에 이 수원FC의 3톱이 바로 수비에 가담하면서 이 두 명의 미드필더들을 아예 묶어버리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프라인 쪽이나 하프라인 넘어서기 전에 이 부분에서 공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일어났고요. 수원FC가 이 부분에서 많이 끊어내면서 안양의 공격이 이 지점에서 많이 차단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주 상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상주 상무는 수원FC와 다르게, 자, 이근호 선수, 고재성, 이승현 선수고요. 이게 백지훈 선수가 들어가고, 김신영, 김영신 선수죠. 하성민 선수, 이렇게 4-2-3-1 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상주 상무는 K리그 챌린지가 아니라 K리그 클래식에서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공격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격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 진영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근호 선수 원톱이지만 이승현, 고재성 선수 같이 양 윙어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수원FC의 3톱과 똑같이 안양의 포백 라인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결국에 안양의 수비수들에서 넘어오는 패스가 결국에 이 두 중앙 미드필더로 넘어오는데, 이 상주 상무의 1차 압박이 뚫려도 백준 선수가 이렇게 도와다니면서 패스를 중간에 끊어내곤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김영신 선수, 하성민 선수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뭐 박정식, 정다슬 선수 뭐 이 두 선수들을 계속 묶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안양 역시 상주와의 경기에서도 하프라인 쪽이나 하프라인 넘어서기 전에서 공을 많이 탈취당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즉 수원FC와 상주 상무의 경기에서 양 팀의 그런 포메이션이나 전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3명이 안양의 포백 라인을 압박하고, 그 다음으로 미드필더들을 활용해서 이 두 중앙 미드필더들이죠. 안양 빌드업에서 핵심이 이 두 중앙 미드필더를 아예 봉쇄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안양의 공격이 잘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에 이 하프라인을 넘어서기 전에 차단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수원과 상주가 상당히 강력한 전방 압박, 수비 라인까지 끌어올려서 상당히 안양의 수비진부터 위협하는 그런 전방 압박을 펼쳤는데요. 자, 그와 반면에 상주와 수원FC 때는 이렇게 하프라인 부분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충주와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주와 수원보다는 상대가 좀 안양이 쉬웠습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상주와 수원FC와 다르게 충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안양이 한 수 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FC나 상주 상무 같이 이렇게 수비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선수진은 대체로 내려가지고 간격을 조금 넓게 가져갔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충주가 안양에게 3번의 경기 동안 패배를 크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전술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주나 수원FC가 미드필더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방 압박을 한 것과 다르게 충주는 전방의 투톱, 이 두 선수들로 전방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게다가 또 충주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투톱 자체가 포백 라인을 상대로 고루고루 커버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투톱이 안양의 4명의 수비수들이 주는 패스 루트를 골고루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 역시 전방 압박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또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보면 수비에 대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주로 하프라인 쪽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압박에 이은 미드필더들의 압박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주의 전방 압박이 수원FC나 아니면은 상주같이 강력하게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주가 K리그 클래식에서 기량이 좀 있었던 선수, 좀 더 아니죠. 많이 있었던 선수들을 예, 특히 이근호 선수. 그렇죠. 아무래도 예. 국가대표 이근호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량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다 보니 전방 압박도 상당히 강력한데 또한 피지컬 또한 아무래도 FC 안양보다 우세하다 보니 이렇게 전방 압박을 전 라인이 시도하면서 패스 루트와 모든 안양의 공격을 차단하는 움직임에 더해서 피지컬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점유율까지 또한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과 전술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안양이 좀 대처하기 힘든 그런 상대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충주는 앞서 말한 그 두 팀과 달리 안양의 공격이 그 두 팀에 비해서 원활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아마 최지원 해설이 앞서 말한 거와 좀 동일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안양의 수비 라인에서 이어져가는 미드필더진에서 이어져가는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충주 이 공격진 두 명이 전방 압박 시도하였지만 아무래도 지난 세 번의 안양과의 경기에서 크게 대패를 했던 것이 영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안 보였어요. 예, 오히려 미드필더진이. 내려앉았죠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격수 두 명이 안양의 풀백과 그 다음에 두 명의 중원에 있는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압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안양의 공격이 원활하게 또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수비 라인이 앞서 말한 두 팀과 다르게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안양의 공격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고 내려가 있었고 또한 미드필더진도 많이 올라온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그 앞서 말한 두 팀보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진의 그 사이가 생긴 그 공간이 상당히 좀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양이 아무래도 이 점을 활용해서 패스를 찔러주거나 롱패스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충주 상대로 공격이 원활했으며 충주 또한 안양을 공략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전방 압박 같은 경우가 또 위협적인 이유가 공격 작업 자체, 빌드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안양 수비에도 가장 위협적인 전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방 압박이 올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첨단 기술이지만 조금 시간이 좀 예, 걸립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저거 칠게요. 코인이 떨어졌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 압박이란 전술 자체가 안양의 공격 작업을 방해하지만 또 안양이 수비할 때도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상대가 공을 탈취하면은 이 하프라인 넘어서 보통 탈취하게 되는데 전방 압박 같은 경우에는 이 하프라인 부근이나 아니면 하프라인 넘기 전 이쪽에서 탈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이쪽에서 공을 탈취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탈취하면은 골대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상당히 짧아집니다. 게다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백들이 전진하거나 미드필더들이 전진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가 부족해질 뿐더러 수비 진영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상주나 수원FC 그리고 충주한테 내줬던 실점들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빌드업 과정에서 하프라인 넘어가기 전에 끊겨서 이렇게 수비 진영이 정돈되지 못한 상태에서 역습을 내줬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내주면서 동시에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지원 해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공간, 빈 공간, 그리고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이런 전방 압박으로 해서 무너지는 문제점 때문에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자, 그럼 그에 대한 대처법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과연 그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FC 안양의 축구를 보자면은 롱패스를 활용하는 축구보다는 짧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썰어가는 축구입니다. 흔히 말해서 뭐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 그렇죠. 아니면 패싱 플레이가 주로 되는 그런 티키타카. 패싱 축구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싱 축구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 거다 보니까 계속 먹던 대로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면 그렇다면은 뭐 바르셀로나 사비나 이니에스타 같은 좋은 중원을 강력하게 옮길 수 있는 외국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런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 좋지만 예, 돈이 안 되죠. 비싸죠. 제가 석유를 키우고 싶긴 한데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맨시티의 구단주와 친해지고 싶어요. 예, 그 만무 씨, 예, 예, 그렇죠. 만무무 씨.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좋은 선수들을 데려온 데는 일단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조직력을 강력하게 굳히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바르셀로나나 뭐 아스날 같이 패싱 축구를 많이 쓰는 팀들을 보면은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팀들의 공통점이 아무래도 패싱 플레이가 상당히 유연하게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탄탄한 조직력이 필요한데 최재원 해설이 언급한 그런 바르셀로나 같은 팀처럼 되려면 철저한 조직력이 필요한데 이게 솔직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전술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몇 년을 두고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전술적인 요소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안양이 4-4-2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 전술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죠.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4-4-2를 쓰는 팀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웨인 루니 선수나 뭐 칼로스 테베즈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 활용해서 이 투톱 중에 한 명을 내려보내가지고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스콜스나 마이클 캐릭 선수가 해당이 되는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최진수, 박정식, 정재용, 정다슬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이 선수들 공통적으로 모두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가 날카로운데 탈압박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톱 중에서 한 명을 내려보내서 이 두 선수들을 지원해주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 이 두 선수들이 탈압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올 시즌 전역자가 생기기 전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윙어인 영기훈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를 시켜서 이 투톱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중앙 미드필더들을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이 투톱의 공격력을 그대로 살리는 대신에 이쪽 풀백 측면 수비수죠. 이렇게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이 빈자리를 동시에 메워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저도 최지현 해설의 그 전술 활용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생각하는 것 전술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바로 전술은 롱패스를 활용한 전술입니다. 그 전술은 주로 수원FC가 사용하는 전술인데요. 자, 롱패스로 전술을 활용하는 게 어떤 전술이냐? 자, 아무래도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라인이 특히 상주나 수원FC처럼 모든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수비진까지, 상대 수비진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 뒤에 지금 보이는 이 뒷공간, 이 그림에서 보이시죠? 이 뒷공간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서 많이 비게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롱패스를 하는 전술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만약에 저희 수비진이나 미들필더에서 공을 따냈을 때 바로 우리의 공격진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긴 되겠죠, 수비진들은. 하지만 바로 정확한 롱패스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 바로 뒷공간에서 옵사이드 트랙 안 걸리는 선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FC 안양의 공격진 중에서 또 발 빠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죠. 김병호 선수나 김원민 선수, 뭐 박성진 선수도 발이 빠르고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재빠른 움직임으로 통해서 골을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이완희 선수 같은 아니면 또 남궁 선수 같은 선수들이 만약에 롱패스를 받게 돼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머리로 헤딩으로 떨어뜨려요. 떨궈주면서 그 뒤에서 따라오는 또 다른 공격수가 그 포스트 플레이를 통한 공을 받아내서 또 바로 골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롱패스를 활용한 선수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롱패스가 이 뒷공간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충주전을 예를 들면은 자, 충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잘 올라오지 않고
공격수와 미드필더 일부만 이렇게 올라온다고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공간들,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 공간에다가도 롱패스를 활용해서, 즉 이 벌어진 공간에 롱패스를 떨궈 줌으로써 우리 공격수들이 롱패스를 받고 이 수비수들을 이제 공략하여 골을 노리는 방법, 이런 것들로 바로 롱패스를 활용한 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상대가 강력하게 하는 전방 압박을 따돌리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최지원 해설은 그 롱패스 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롱패스 전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전방 압박을 하게 되면 공격수들이 많이 달라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거든요. 하지만 롱패스를 시도한다면은 이런 한 상대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을 헛수고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게, 이러한 롱패스가 상당히 정확해야 됩니다. 실제로 안양도 원래는 계속 썰어가는 축구를 하다가 한 방에 보내는 롱패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소련 선수가 롱패스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롱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또 받는 선수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들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롱패스 정확도 전술을 정확성이 높은 팀을 좀 하나 예시를 들자면, 지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팀들의 경기였는데요. 수원FC와 경찰축구단의 경기에서 수원FC가 3대0으로 이긴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그렇죠. 당시 수원FC가 수비진 또는 미드필더 진에서 그 경찰축구단이 그때 또 상당히 라인을 올려놨었는데, 그 뒷공간, 빈 뒷공간으로 떨궈주는 그 롱패스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그 모든 세 골이 다 그 롱패스를 활용해서 바로 공격수가 이어받아 정확한 골로 이어나가 3대0으로 대패한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예로 롱패스 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만 어떻게 보면 좀 최지원 해설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을 한 이 롱패스와 그리고 패싱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전방 압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전술들이 단기간에 다 정착이 될 수 있는 그 전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전술에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전술을 활용하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상대에게 공을 내주게 되고 역습 상황이 생겨 오히려 우리 FC 안양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전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안양이 또 막차 시즌을 시작하는 해라 아무래도 안양의 축구가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일단은 FC 안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첫 해에 발을 맞춰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처음 맞춰보는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우영 감독님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선수들의 호흡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썰어가는 축구, 패싱 축구를 하는데 약간 부담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구가 정립되면은 또 상대를 교란시키기에도 충분하고 또 저희도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재밌는 그런 축구. 전술이 정착되면은 더 유연한 축구, 또 활기찬 축구? 활기차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보는 이로 하여금 그래도 짜릿한 축구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한 손동주 해설이 말씀하신 롱패스 축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싹 이렇게 하는 시원한 축구이기 때문에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전술 선택하느냐, 이것은 이우영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분들의 권한입니다. 다만 어느 팀 컬러가 입혀지고 정착이 되어 가는 것에 따라서 FC 안양의 전술이 그만큼 더 발전되고 또 선수들까지 발전된다면은 K리그 클래식 승격 더 이상 꿈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K리그 챌린지에 있는 총 팀들과 한 팀당 붙는 경기가 총 한 5차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5차례 만나는 동안 상대 전술들을 서로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파해법 전술을 들고 나오는 데 아무래도 모든 감독들이나 선수들이 도가 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양도 지금 전방 압박에 상당히 특히 올 10월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었죠. 전방 압박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호영 감독님 또한 선수들까지 지금 이 전방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번
파웨이보다는 움직임은 보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뭐랄까요, 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전술을 그걸 파괴하기 위한 전술을 자리 잡기 위해서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아직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래도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지원 해설은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도 손동주 해설 말씀에 많이 동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여기서 어떤 선택으로 어떠한 전술을 정착시키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FC 안양의 축구의 색깔이 어떤 색으로 나오느냐. 물론 보라색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보라색이죠. 그렇죠. 하지만 어떠한 팀 컬러의 축구가 완성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10월 달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제를 직접적으로 던진 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전한 10월의 경기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상주장 선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완희 선수가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조성준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그렇죠. 예, 그렇죠. 이어나가서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하면서 박병호 선수가 그 찰나의 순간에 슈팅으로 바로 선취골을 득점했었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한 박병원 선수가 아무래도 또 수원전에도 골을 넣었었죠. 아, 충주전입니다. 충주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박병원 선수가 또한 그런 좋은 움직임으로 또 충주전에서도 골을 넣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때는 헤딩골로 넣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공격진 움직임에서 이하니 선수를 활용한 포스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조성준 그리고 박병원 선수가 집중력을 끝까지 발해서 좋은 움직임으로 상대 페넷박스를 또 유린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골을 따내는 모습, 이런 점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공격진에 있어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한 김병호 선수도 출장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었죠. 예, 혼자 그렇습니다. 공을 잡고 정말 한 마리 야생마가 달리듯이 엄청난 드리블과 그렇죠. 여기서도 예. 엄청난 드리블과 그리고 또한 현란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인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공략하고 우리 선수 공격 선수를 또 골을 이어 나가거나 자기가 직접 슈팅하는 등 이런 좋은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병호 선수 또 별명이 야생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야생마라고 되게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김병호 선수가 이렇게 왼쪽 측면에서부터 돌파를 시작하면서 많은 좀 시원한 돌파를 많이 보여줬고요. 다만 조금 투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마무리에서는 아쉬웠지만 김병호 선수의 공격수 기용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또 만들어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10월 달이었습니다. 네. 거기다 제가 또 기억하는 것 중에서 최지전 해설을 지난 응원생 방송에서 마치 체격 조건이 마치 북방계와 같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직 젊은 선수라 그런지 투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보완만 된다면은 정말 더 지금보다 더 좋은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박성진 선수와의 호흡도 앞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그렇게 공격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지만 또 수비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비록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점점 FC 안양의 수비가 그래도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느낌을 또 받게 되죠. 또한 예, 그렇죠. 이진영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 점점 또 선방이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멋있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진혁 골키퍼 아니었으면 여러 골을 먹혔을 정도로 예, 정말 멋있는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던 이진혁 골키퍼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AS 레드의 골키퍼 서계자분인 그 김모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요. 예. 그분이 이진현 선수가 선방할 때마다 한방 미소를 항상 띄우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진현 선수가 상당히 이번 10월에서 특히 유독 상주전에서도 그렇고 뛰어난 선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더 실점할 수 있는 거를 수비수와 또 협력해서 또 이진현 선수 혼자 정말 아슬아슬한 공도 많이 막아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FC 안양이긴 합니다만 지금 공격이나 수비수에 대한 좀 조직력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약간 보강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소련 선수가 또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노련미로 승부를 내는 김효준 선수 주장이죠. 그리고 변성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수비진이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으뜸 선수도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패기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C 안양의 수비진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돈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월 동안 있었던 FC 안양의 경기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첫 해다 보니까 정신없이 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 어떻게 좀 약간 두서가 없었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10월 상대 팀들이 아무래도 모든 상대 팀들이 다 전방 압박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전방 압박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안양이 중앙 미드필드, 즉 수비수에서 미드필더진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그런 패스를 통한 빌드업이 미드필드에서 또 공격적으로 넘어가는 빌드업 또한 차단되면서 어려운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미드필더진이 수비수의 패스를 받지 못하니까 또 압박에 의해서 또 고립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공격을 이어나갔고 또 쉽게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을 빼앗기는 움직임이 대부분 하프라인에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에게 또 빠른 역습을 허용하는 점도 있었고 또 그로 하여금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도 꽤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최재원 해설도 한 번 더 덧붙여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뭐 핵심적인 얘기는 다 손동주 해설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안양의 전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다만 내년에도 시즌이 이어지고 내후년에도 시즌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즌이 이어지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만났던 팀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강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저희 뭐 손동주 해설은 롱패스를 활용하는 방법, 저는 패싱 축구를 그대로 밀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올 시즌 끝까지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한번 계속 살펴보면은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제가 말한 전술과 그리고 최종 해설이 말한 전술, 패싱 전술과 롱패스의 전술이 누가 더 좋은 전술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 두 전술이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전술이든 이게 정착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술을 계속 FC 안양이 뭐 훈련을 통해서 또 경기를 통해서 계속 경험을 쌓다 보면은 어느 전술을 택하게 될지는 또 자리가 잡게 될지는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라고 또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또한 이호영 감독님께서도 1, 2년 뭐 더 길게 보신다고 하였으니까 아무래도 두 전술 중에 저희가 말한 이 두 전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술이 정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승격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월 동안 상대 전방 압박에 대한 대처가 아쉽었던 경기였고요. 또 그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FC 안양의 공격이 원활하게 쉽지 않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기들의 연속이었고요. 10월은. 아무래도 또한 충주에게 두 번의 무승부와 또 수원FC에게 당한 패배가 아무래도 좀 앞으로 3위 싸움을 노려보는 안양에 있어서 약간 좀 큰 치명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또 치명타라고 볼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월 동안 상대 전방 압박에 의해서 쉽지 않은 경기들의 연속이었고요. 아무래도 FC 안양이 상대 전방 압박 때문에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또한 그 상대 전방 압박을 통해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실점하게 된 이런 장면들, 이 점을 아마 가장 크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 시즌 목표인 3위, 이 3위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래도 남은 경기가 이제 5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5경기 중에서 3승 이상은 거둬야 아무래도 안정권에, 그리고 또 3위를 목표로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백투더 매치였죠? 예, 그렇죠. 백투더 매치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저희가 좀 많은 리뷰도 저희가 좀 이 두 사람이 리뷰를 쓰다 보니까 많은 전술도 공부도 하고 또 경기도 많이 복귀를 해봤는데 과연 이 보신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게 마음에 드신 백투더 매치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의견들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이나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참고하고 다음 방송 때 간략하게나마 또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백투더 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